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오늘은 잠시 벗어나서 딥러닝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주제는 딥러닝 디벨롭먼트의 마일스톤인데요. 인공지능 AI 역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AI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벤트들을 몇 가지 선별을 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딥러닝은 최근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초창기에 딥러닝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발전 과정을 연대별로 잡아보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의 시작을 저희가 1943년으로 잡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일렉트로닉 브레인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고, 그리고 1956년대에 비로소 인공지능 AI라는 말을 공식적인 학문 분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957년대에 퍼셉트론이 처음 나왔죠. 이때부터 러닝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1969년도에 이 퍼셉트론의 한계로서 Exclusive War Problem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AI가 약간의 빙하기를 거치게 되는데 나중에 1986년도에 힌튼 교수에 의해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AI가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연장선으로서 머신러닝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베니싱 그라디언 프로블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한계성이 드러났죠. 그것을 2006년도에 힌튼 교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극복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힌튼 교수에 의해서 이 딥러닝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딥러닝이 발전을 했고, 강화학습과 이 딥러닝이 합쳐져서 비교적 최근부터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엄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943년도에 있는 이 일렉트로닉 브레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을 1943년도로 잡는데 그 해에 두 과학자 맥켈롭과 피츠가 다음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죠? 프로그래밍과 러닝을 설명할 때 보였던 그림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 구조가 전부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런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200여 개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뉴런으로 뇌파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것이 일정량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이 뇌파를 전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모형을 본따서 만든 것이 여기 구조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인풋이 이렇게 있고, 그 인풋에 적당한 웨이트들을 곱해서 저희가 여기에 보내는데, 여기 보면 이건 스텝 펑션으로서 여기에 모인 값들이 0보다 작으면은 0이 되고 0보다 크나 같으면 1을 그 다음 결과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어떤 로직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만든 것들을 한번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게이트들을 저희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들을 합성해서
꽤 복잡한 로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뉴런들을 많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현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이 컴퓨터의 기본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만든 모델은 이런 게이트들을 직접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줘서 만듭니다. 여기 웨이트들 값이 있는데 이 웨이트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바꿔 말하면 어드저스터블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러닝은 아니고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만든 이 게이트들을, 뉴런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저희가 복잡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일렉트로닉 브레인을 말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른 표현으로는 일렉트로닉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NIAC이라는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컴퓨터와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보이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가 지금은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갖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을 갖는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창의력이란 것이 있고 자아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만든 로봇이 있다면 그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면은 이것들이 자아의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창의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생기고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컴퓨터가 실제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한 대로 어떤 아웃풋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의지가 있다는 말을 저희가 하진 않죠.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의 지능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인간은 창의력이 있고 자아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의 뇌에도 200억 개에 가까운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일 수 있지 않느냐, 과연 사람도 창의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앨런 튜링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튜링 테스트인데, 어떤 기계가 있다면은 이것이 어떤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이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것인지 그냥 단지 기계의 어떤 작동인지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은 A라는 이 컴퓨터와 이번에는 실제 사람 B라고 하겠습니다. B라는 인간과 같이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참가자는 대면으로 이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인간을 만나진 않고 채팅을 통해서 대화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테스트를 하는 참가자에게 한쪽은 컴퓨터고 한쪽은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누가 인간이고 누가 컴퓨터인지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참가자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할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을 갖는 컴퓨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당히 그럴싸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게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저희가 구분하기 힘들면은 이 컴퓨터는 인간과 유사한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는 나중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SF 소설이나 또 영화로까지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미래 세계에 리플리컨트라고 불리는 인조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조인간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리플리컨트들은 다시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자신의 생존 의식을 생각을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망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 리플리컨트들을 잡아서 처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블레이드 러너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커드라는 블레이드 러너가 있는데, 이 데커드가 한 리플리컨트를 잡아서 이것이 정말 리플리컨트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튜링 테스트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미국의 다트모스 대학에서 다트모스 컨퍼런스라는 것을 여는데, 이 컨퍼런스에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컴퓨터나 아니면 AI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데, 이곳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공식적인 학문 분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957년도에 로센블라시라는 사람이 퍼셉트론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퍼셉트론은 그 전에는 컴퓨팅을 저희가 할 때 프로그램을 다 해줬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러닝의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든 다음에 가중치죠 웨이트들을 이제는 러너블로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을 내릴 때 이것을 기존에 0 아니면 1이라는 스텝 펑션을 하지 않고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줘서 저희가 어떤 트레이홀드를 가지고 그 결론을 유추냅니다. 이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차이점은 이때부터는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면은 그 기계가 러닝을 통해서 적절한 웨이트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기를 이유로 AI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차 AI 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바로 리즈닝과 서치라는 단어입니다. 리즈닝은 추론이 되고 서치는 탐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추론의 시대 또는 탐색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추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때 인공지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람의 사고 능력을 갖는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추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기계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 과정을 기호로 표현해서 컴퓨터를 구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의 논리적인 체계를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주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탐색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많은 경우수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경우수에 대해서 계산을 직접 해서 그 중에서 최적의 값을 찾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미로를 찾는다고 합시다. 미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트라이를 해보고 그 중에 가장 빨리 정답에 도달한 것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찾는 거잖아요. 아니면 퍼즐을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을 찾는 것처럼 이때에는 이런 탐색의 시대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는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었죠.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자체가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점점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9년도에 여기 민스키와 파버트라는 두 유명한 학자가 퍼셉트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퍼셉트론은 단순한 정도의 계산은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사람의 논리가 조금 더 복잡한 논리, 좀 더 어려운 논리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논리지만 퍼셉트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하, 퍼셉트론은 단순한 작업의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사람처럼 고도로 발달한 그런 논리체계를 갖는 그런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AI의 한계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AI의 첫 번째 빙하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이 80년대 사이에는 실제로 AI의 첫 번째 빙하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AI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weak AI,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strong AI, 강한 인공지능, super AI, 초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weak AI는 요즘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빠른 연산력을 보이고 또 가끔 사람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발현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그 분야에서만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제가 weak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strong AI는 뭘까요? 만약 저희가 사이보그 또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두뇌에 저희가 알파고를 심기면은 이 로봇은 바둑을 인간보다 더 잘 둘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 바둑만 두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었으면 이 로봇이 운전도 하고 또 집에서는 어떤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이게 산업체에 들어가면 공장에서 맡겨진 특정한 일들을 또 실행하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저희가 로봇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저희가 스트롱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General AI, GAI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스트롱 AI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단계죠. 그러면 슈퍼 AI는 뭘까요? 여기 슈퍼란 말은 초월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 weak AI가 발전을 해서 strong AI가 돼서 인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는 인간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AI가 나왔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AI가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을 제가 슈퍼 AI라고 하는데 이것은 싱글러리티 이런 개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후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기대를 품고 있었다가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관심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래도 일부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몇 가지 결과물들이 익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해주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도 그래서 추론과 탐색의 방법을 통해서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시 인공지능에 관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힌튼 교수에 의해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이 생겨났죠.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복잡한 논리들을 실제로는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현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관심사를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knowledge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지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바꿔 말하면 지식을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똑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머신러닝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SVM이 있고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 또 그라디언 부스트라는 방법들이 대표적인 방법들인데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작은 거에서도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인풋에서 중요한 피처 몇 가지를 사람이 직접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훨씬 단순화시킨 상태에서 러닝을 시키기 때문에 그 러닝 과정이 복잡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능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공학에서도 이 머신러닝은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차 AI 붐이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베니싱 그라디언트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레이어가 깊지 않을 때에는 좋은 성능을 내지만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라디언트 값이 0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비슷한 복잡한 어떤 지식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지식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또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사고를 흉내내는 그런 로봇을, 그런 스트롱 AI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한계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2차 인공지능의 빙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95년도와 97년도에 CNN과 LSTM이 발표가 됩니다. 이 CNN과 LSTM은 나중에 딥러닝과 잘 결합이 돼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데요. 먼저 CNN에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한번 그림을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CNN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할 때 그 인풋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들은 적당한 사이즈의 디멘전을 가지고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어떤가요? 어떤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저희가 고해상도로 해서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은 제가 픽셀 단위로 나눠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이미지를 가로로 1024등분, 세로로 1024등분해서 아주 고해상도 픽셀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가로가 1024고 세로가 1024면은 여기는 총 몇 개 정도의 픽셀이 있는가요? 대략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 개의 픽셀로 형성된 걸 거예요. 컬러드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RGB 컬러니까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한 장을 저희가 300만 가지 픽셀 값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 하나를 제가 인풋으로 집어 넣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풋 디멘전이 300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뉴럴 네트워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인풋 디멘전이 300만인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데이터는 다루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기 어려운 점은 어떤 강아지 그림을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강아지라는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저희가 한 픽셀씩만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픽셀 한 칸씩을 이동하면은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죠. 왜 그러냐면 그 경계선에 있는 픽셀들이 있을 때 움직이기 전에는 강아지가 있었지만 움직인 다음에 픽셀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칸에서 강아지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다른 값이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살짝 움직였지만 인풋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인풋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르큰 교수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 하나의 인풋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미지 데이터겠죠? 그것을
그 다음 히든 레이어로 보낼 때 픽셀에 있는 모든 값들을 그 다음에 있는 레이어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해서 그 필터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CNN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울 텐데요. 간단히만 언급하면은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체 이미지를 스캔을 하는데 이 필터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저희가 작은 숫자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전체 이미지의 패턴을 파악하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제가 필터로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의 위치가 조금씩 바뀐다 하더라도 이 CNN에서는 제가 맥스플링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맥스플링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은 그림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쿤 교수에 의해서 발표된 이 CNN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데 아주 놀라운 성과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LSTM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RNN이라는 것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퀀셜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래서 시퀀셜 데이터라는 것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 같은 경우도 각각 단어마다 의미가 있지만 그 단어들을 나열하는 그 시퀀스 자체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커런트라는 의미는 제가 어떤 문장을 데이터로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단어를 받아들인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단어를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저희가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세 번째 단어를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를 또 같이 또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리커런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셜 데이터들은 무지 많죠. 저희가 자연어 처리할 때 어떤 문장을 받아들인 것도 시퀀셜 데이터고, 예를 들면 저희가 주식값을 예측한다. 그때 주식값도 그 타임 시리즈죠. 시간으로 쭉 나열된 매일의 주식 가격을 어떤 시퀀스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종류가 많은데 이런 걸 다루는 분야가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여기 LSTM이라고 써 있죠. 대표적인 RNN 모델이 되는데요. 이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입니다. Long Term Memory는 장기 기억을 말하는 거고 Short Term Memory는 단기 기억을 말합니다. 그래서 CNN과 RNN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여기는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커스왈이라는 인공지능 학자면서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The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대략 40년 정도 이내에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이점,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것은 이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인류 모든 지성에 그것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조금 전에 봤던 슈퍼 AI, 초인공지능이 출현을 할 것이다. 이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은 사람이 코딩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스스로 코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을 짜주는 알고리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더 새로운 알고리즘을 짜게 되는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는 알고리즘을 짤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사람은 알고리즘을 짜는데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알고리즘을 짜는데 스스로 짜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는 알고리즘을 짠다고 하면은 그 알고리즘은 또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는 알고리즘을 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갑자기 알고리즘의 발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언급한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한 싱귤러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지능의 능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 시야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여기 2006년을 보겠습니다. 제가 힌튼 교수님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힌튼 교수는 지난 50년 가까이를 딥러닝계에서 많은 것들을 발표한 분이에요. 백프로파게이션 이것을 소개한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힌튼 교수는 1980년대부터 딥러닝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고 이 딥러닝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설파를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딥러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발전을 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힌튼 교수는 뉴럴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06년도에 딥러닝이라는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레이어가 많을 때에는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 때문에 학습을 잘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렐루라는 것을 새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 뭐였었죠? 이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가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0과 1 사이의 값인데 금방 작은 값을 가졌잖아요. 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할 때 이 작은 값의 그라디언트를 계속 곱하기 식으로 가니까 레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그라디언트 값이 너무 작게 됐었죠. 그래서 만약에 저 액티베이션 펑션을 잡았는데 그것을 미분한 값이 만약에 1이라면은 레이어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런 모양이면 되죠.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길게 1이면 되는 거잖아요.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y는 x라는 그런 라인을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꺾였기 때문에 일단 non linear 펑션이 됩니다. 리니어인데 꺾었잖아요. 그래서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저희가 딥한 레이어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차 AI 붐이 일어납니다. 3차 AI 붐은 머신러닝의 시대, 딥러닝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 딥러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2011년도에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겁니다. 이 왓슨은 슈퍼컴퓨터예요. 여기 왓슨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IBM의 초기 경영자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왓슨을 만든 목적은 의료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보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저파디라는, 여기 저파디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퀴즈쇼인데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여기에 킨 제닝스라는 참가자가 연속 74회 우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파디 게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IBM에서 저파디에 나가서 이 켄 제닝스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왓슨이라는 컴퓨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1년도에 이 제파디에서 가장 많은 연승을 기록한 켄 제닝스와 그리고 최대의 상급을 수령받은 우승자인 브래드 레트라는 사람과 이 왓슨 3명이서 대결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왓슨이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왓슨이 아주 유명해지죠. 이런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3년도에 딥마인드의 DQN이라는, 이것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아주 놀라운 성과인데요. 이 DQN은 기존에 강화학습이 있었는데 그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합쳐서 만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그룹에서 만들었는데 이 DQN은 아타리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DQN을 통해서 아타리 게임을 하는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을 주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블럭을 깨는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의 경우는 여기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올라가면서 이 블럭을 하나씩 깨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제가 이 커서를 움직여서 이것을 받으면은 다시 튕겨져 나가서 또 다시 블럭을 깨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제가 받아내서 이 블럭을 깨는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오는 위치에 따라가서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잘 받기만 하면은 이걸 계속 이 볼을 위로 보내서 블럭을 깰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일정한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아무리 빨리 이 커서를 움직여도 이 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밑에 커서를 움직이기만 해서 공의 위치에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보다 레벨이 높아지면은 그걸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전문가들은 실제로 공이 이 커서보다 더 빨리 움직여도 계속 게임을 합니다. 어떤 원리로 하냐면은 이 공이 이쪽으로 내려올 때 제가 그냥 받기만 하면은 정확히 같은 각도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서 이 커서를 이쪽으로 툭 치면서 이 공을 받으면은 이 공은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튕겨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이 튕겨져 가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구석을 공략을 해서 이쪽 구석의 벽돌을 먼저 많이 깹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들이 많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한쪽 구멍이 뚫린다면은 이 벽돌이 열이 가서 올라가서 여기서 반복을 하면서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 볼이 빨라지기 전에 여기에 많은 볼들을 없앰으로써 고득점을 얻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단순히 이 공을 따라가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작전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DQN 알고리즘이 실제로 학습을 하는 걸 봤더니 처음에 1시간, 2시간 될 때까지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은 이 공을 잘 받아내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더 넘어서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쪽 벽을 공략을 해서 뚫어서 저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많이 놀라죠.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것을 보고 그냥 공만 따라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을 하고 한쪽을 공략을 해서 작전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딥마인드는 영국에 있는 벤처였는데 구글에서 이 딥마인드를 인수를 하게 되죠. 12명으로 구성된 이 딥마인드 팀을 5천억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구글 딥마인드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결과물들이 이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여기 구글 넷과 VGG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ILSVRC라는 챌린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미지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넷은 1400만 장의 그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라벨을 붙였어요. 이것은 고양이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다 붙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넷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챌린지를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1400만 장의 그림에 있는 그 라벨들은 대략 1000가지 종류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번에 걸쳐서 컴페티션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주로 머신러닝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액큐레시라고 하죠.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그 오차율이 2010년도에는 대략 28%, 2011년도에는 26%까지 오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힌턴 교수가 이 딥러닝에 얼마나 잠재력이 많은 건지 이것을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컴페티션에 나가가지고 이것의 성능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쿵 교수가 만들었던 CNN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잘 접목을 시켜서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해서 갑자기 16%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머신러닝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결과를 냈죠. 그래서 이것이 더욱 발전을 해서 2014년도에는 구글넷과 VGG넷이 오차를 7%로 줄이게 됩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해에 페이스북에서 만든 딥페이스가 많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2014년도에 중요한 것은 이 겐입니다. 여기 겐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Generative라는 뜻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주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했었죠.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라벨이 있고 저희는 이 데이터와 그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의 라벨을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뤘다면은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훨씬 더 다른 문제죠.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추론하는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딥러닝이 그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겐은 이 굿펠로우라는 사람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겐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제너레이터라는 네트워크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네트워크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학습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제너레이터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 봐요. 그런데 한편에는 진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리얼 데이터인지 페이크 데이터인지를 판별을 합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가 번갈아가면서 학습을 하는데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하든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쪽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교대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둘 다 서로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도 그걸 구분을 잘 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성능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겐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르쿵 교수는 2014년도에 겐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보고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딥러닝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대략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여기 텐서플로어나 케라스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이것들이 훨씬 더 보급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여기 레스넷인데 이 레스넷은 지금 보면 레이어의 수가 152개로 되어 있죠. 이전까지는 이 앞에 보면은 구글넷이나 VGG넷은 그것의 레이어 수가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스넷은 이 레이어 수를 훨씬 더 크게 만들면서도 실제로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그 이미지넷에서 한 그 챌린지에서 에러를 3.2%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에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이미지를 볼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캡션을 단다고 하겠습니다. 소년이 자전거를 타는 이 사진이었으면은 딥러닝이 자전거를 타는 소년이라고 이렇게 캡션을 달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미지 전체에서 이 소년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일부만일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배경, 어떤 사진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 자전거를 타는 소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저희도 어떤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 때 pay attention to,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겠죠. 그 중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저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어텐션의 장점은 저희가 어느 부분에 어텐션을 줬는지 그 웨이트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의료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특정한 병에 대해서 양성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성이 되었다고 판단만 하는데 어텐션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이 엑스레이의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부분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병에 대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딥러닝을 저희가 블랙박스라고 했잖아요. 어떤 결론을 내렸지만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제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텐션을 사용하면은 제가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느 부분을 관심 있게 봐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딥러닝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의 놀라움에 이렇게 감탄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알파고죠.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어서 사람을 처음으로 이겼잖아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A3C가 있는데, 여기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것이 학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각각의 방향을 대표하는 알고리즘이 DQN과 A3C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배우게 된다면은 아마 DQN과 A3C 코드는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1918년도에 나온 구글의 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NLP용 프로그램인데, NLP라는 것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를 말하는 건데,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구글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구글 번역기가 바로 이 볼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볼트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어텐션이 있는데, 이 어텐션 중에 특별히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셀프 어텐션을 잘 활용해서 만든 것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아주 좋은 기술인데요. 이 트랜스포머를 확장해서 만든 것이 바로 볼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텐션 트랜스포머 볼트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픈 AI에서 이것을 더 확장해서 GPT-3를 만듭니다. 현재까지는 GPT-3까지 나왔는데 이 GPT-3는 그 성능이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딥러닝,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 튜링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힌튼 교수와 루큰 교수, 벤지오 교수가 셋이서 튜링 어워드를 받는, 그동안에 이 세 분이 딥러닝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업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 튜링 어워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공지능의 역사 가운데서 1943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2020년대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골라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방금 살펴본 이 내용들이 그래도 인공지능 역사에서 또는 딥러닝의 태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